네, 안녕하세요. 금바이군입니다. 오늘 좀 핵심 주제를 뭘로 잡을까 하다가 최근에 예,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아무래도 화제가 한번 됐었던, 지금은 약간 이제 많이 올라가 가지고 지금은 약간 지금 주제에서 소외되고 있다 그러고, 뭐 전체적으로 소외된 건 아니지만 소외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한국 방산 생태계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방산 생태계뿐만 아니라 그 방산 생태계가 결국은 이제 최근에 중동전 이란 전쟁에서 떤 영향을 받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돼 나갈지, 그런 시사점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한국 방산에 대한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산업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 같이 살펴보는 좀 개론적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왜 한국 방산 생태계를 봐야 되느냐? 보셔야 되죠. 네. 지금도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 한국의 어떤 향후 산업을 이끌어 나가게 될 중심축 중의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업체 혹은 종목 테마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크게 점검을 하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개론식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 넘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지정학적 테마라기보다는 앞으로 K방산이 계속해서 중요한 섹터 역할을 해나갈 테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의 뭐 준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방산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여러 가지 근거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중동 방산 시장 전망이 2026년에 734억 달러에서 2035년에 1504억 달러. 제가 볼 때 이거보다 훨씬 더 커질 것 같아요. 왜요? 지금 전쟁 상황에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어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리고 특히 방공체계 이런 부분들의 강조점들이 더 찍히고 그 자체 방어력이라는 부분들을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 더 성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K방산의 수출 전망 자체도 2025년에 152억 달러에서 2030년에 340억 달러. 제가 볼 때 이거보다 훨씬 더 커서 500억, 600억 달러 이상으로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적인 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메가 트렌드 자체도 비대칭 소모전이 심화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유연한 어떤 산업 생산력을 기반으로 한 그런 무기 수요가 창출이 될 거고, 그것에 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생산력을, 생산력을 가진 나라, 중국을 제외하고 라는 면이 중요하죠. 그런 면에 있어서 한국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단순하게 뉴스로만 다뤄주는 것보다는 거대한 산업 구조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패러다임 전체는 전환이 되고 있죠.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내수 시장 중심이었고, 그리고 16개 대형 업체가 전체 수출의 91.7%를 독식하는 구조, 그리고 내수 구조도 사실상 독식 구조가 거의 과점 구조로 만들어져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점점 그 산업 범위가 확대되어 가면서 어떻게 돼요? 예, 인공지능이나 우주 드론과 같은 형태로 결합이 되게 됩니다. 예, 이번에 이 미국 이란 전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인공지능이 굉장히 큰 역할을 앞으로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인공지능이 단순하게 전쟁 전체를 지휘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개별 무기에도 인공지능이 탑재되는 형태로 발전이 되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어쩌면 인류에게 있어서 상당히 위협이 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그런 요소를 갖추고 있으면 우리 쪽에서도 그렇게 갖출 수밖에 없어요.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예, 러시아가 과연 그 인공지능의 요소를 개별 무기 체계에 도입하지 않을까요? 예, 도입한다면 우리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통의 기계공학이나 하드웨어 중심의 어떤 그런 방위산업이 위주였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고 그것을 지원하는 형태의 하드웨어가 만들어진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강조되어 갈 겁니다. 지금 미국
그 방산의 어떤 획득 체계 자체가 그런 형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 이미 변경이 됐어요. 실제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하드웨어를 그것이 보조하는 형태의 획득 체계 형태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보고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중동이라든지 아니면 우방국 중심의 어떤 열린 수요가 나타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공지능이라든가 우주 혹은 드론 산업 혹은 무인 어떤 이동 체계 이런 것들이 결합되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 뭐 전체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도 그것에 대해서 뭐 외면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선도할 수 있는 역량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미국하고 유럽의 21세기형 방산 현대화 선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전체 방위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방산 역시도 그런 준비 작업들이 착착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입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 혹은 다른 경제 체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뭐 항상 패스트 팔로워의 위치를 항상 지키고 있어야 될 필요가 없고, 그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는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없어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러면 전체적으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레벨의 문제, 요거는 자, K방산의 생태계를 한번 해보여 보도록 합시다.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의 유기적인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갖추고 있는 나라가 별로 안 돼요. 뭐 유럽을 하나의 경제 체제로 본다라고 하면 유럽조차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빠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오로지 이런 형태의 전방 후방의 유기적인 연결 체계를 갖춘 것은 아마도 러시아하고 중국 정도일 겁니다. 근데 러시아하고 중국은 사실상 유럽이나 미국과 대체하는 체계를 앞으로 가지고 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방산 체계가 상당히 잘 짜여져 있는 방산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단계로는 후방 산업입니다. 그래서 기반 기술하고 소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많이 뒤처져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반 기술하고 소재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고 있고,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은 지원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비행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와 뭐 엔진 소재라든가 고온에 견디는 그런 엔진 소재라든가 아니면 전투기를 만들어내는 복합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런 기반 기술 및 소재가 되겠고요. 거기에 통신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레이더 아니면 광학 기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여기에 통합이 되는 그런 기초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죠. 두 번째 단계로는 중간 및 하위 체계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모듈하고 서브 시스템 이런 것들이 되겠죠. 엔진이나 구동 장치, 전자 장비, 무장 시스템, 통신 제어 모듈 같은 것들이 될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만약 전투기를 생산한다라고 하면 전투기 엔진, 이건 아직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소재 기술, 대부분 소재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다 만듭니다. 그리고 국산화율이 65%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가격 기준이라서요. 엔진이 되게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 뿐이에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다 만듭니다. 그 4대 기술이라고 보통 전투기를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엔진 기술도 물론 여기 엔진을 제외하고도 보통 4가지 정도 핵심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 레이더라든가 아니면 통신 체계라든가 아니면 그 광학 체계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정보 뭐 예를 들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정보전 체계 이런 것들이 4대 체계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기술 이전을 거부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나라한테 이 기술 이전 해줬다고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또 그 기술을 가지고 추가로 쫓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을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한 10여 년에 걸쳐서 우리나라 독자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4가지 기술들을 다 개발해서 이번에 KF-20을 만들 때 다 통합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그 정도로 기술적인 어떤 발전이 많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체계 종합이라는 게 있어요. 완성품하고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되겠죠. 그게 바로 지상무기나 항공기를 실제로 조립해서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기술인데, 이번에 우리나라 뭐 항공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부분들 많이 획득을 했고요. 지상 체계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예전에 다 갖추고 있었던
체계들입니다. 그리고 4단계로는 전방산업이라고 해서 글로벌 운영하고 지원 쪽이 되겠죠. MRO 부분도 여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MRO는 유지 보수입니다. 한마디로. 예. 그래서 메인티넌스 그 다음에 뭐죠? 수리하는 거, 그 다음에 유지 보수라고 해서 오버홀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들까지를 전체 포함합니다. 그래서 MRO라고 하면 유지, 그 다음에 수리,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오버홀이라고 해서 전체를 다 뜯어서 한마디로 재조립하는 기술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까지 포함하고 교육훈련이나 이런 것들까지, 그리고 현지 생산을 할 경우에 그 현지 생산의 시설들을 지원해주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폴란드에 우리나라가 경공격기도 팔고 경전투기도 팔고 자주포도 팔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상체계 같은 것들을 다 팔았는데, 일단 대부분의 경우 요즘에는 수출을 하게 되면 현지 생산을 요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다 공장을 지어주고 거기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들을 지원해주는 게 일반적인 일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튀르키예에서 그렇게 했다가 기술 수출을 했다가 약간 경쟁자를 만들어내는 뒤통수를 맞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현대적인 방산 수출에 있어서는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하우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실은. 그래서 K방산의 경쟁력이 단순히 무기 조립을 해서 예전처럼 그냥 단순히 다른 나라의 재료들을 모아다 혹은 부품들을 모아다가 완성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천 기술부터 글로벌 운영하는 부분,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생산 기술을 지원하는 부분들까지 거대하고 유기적인 어떤 밸류 체인을 만들어내는 그런 영향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죠. 자, 수직으로 한번 봅시다. 자, 수직으로 보시게 되면 기단부에 이벤트형 중소형 테마주들 있습니다. 드론이나 전자전 통신 부품 같은 것들, 소재 산업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다가 중간층에는 핵심 부품하고 세부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는 한화 시스템이라든지 풍산, STX 엔진, S&T 다이내믹스나 세트레가이 우주 항공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업체들이 바로 그 중간 단계를 이루는 튼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부에 우리나라는 뭘 가지고 있느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카이라고 보통 부르죠. LIG 넥선, 현대로템과 같은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최상단을 이루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단의 체계 통합이라든가 아니면 MRO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지정학적 뉴스하고 이벤트 민감도가 아래쪽은 조금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위에서는 수주하고 장기 실적 가시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들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인사이트는 주식시장의 방산주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같은 형태로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혹은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항상 실적이 붙는 대장주하고 뉴스에 반응은 테마주, 이런 것들을 각각 구분해서 살펴봐 주셔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구분해서 살펴봐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각각 무기의 부분들을 한번 봅시다. 쪼개서. 첫 번째로 지상무기 생태계가 있습니다. K방산 수출의 선봉장이자 제일 잘 수출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이 되게 예쁘게 잘 나와 있죠. 첫 번째로 왼쪽 위에 있는 부분이 바로 KT전자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K9 자주포, 요건 A2형이네요. A2형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천무, K239 천무, 다연장 로켓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건 천무가 아니라 그림이 잘못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요거는 저기입니다. 그 MLRS 미국의 그걸 잘못 제가 그림을 잘못 넣었네요. 죄송하고, 요거 왜 저기냐면 우리나라 천문은 트럭형으로 되어 있죠.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실수 죄송하고요. 어쨌든 자, 우리나라 K 방산의 제일 선봉장인 지상무기 생태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구동하고 동력계를 만드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STX 엔진이나 S&T 다이내믹스나 기아 같은 업체들이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워팩이나 차량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천문 차량은 기아가 만들고요. STX 엔진이나 S&T 다이내믹스는 엔진이나 구동 변속기를 만들어내는 업체들입니다.
보통 그렇게 되고요. 지금 요게 지금 살짝 산업 상태가 변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다 디젤 엔진 썼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하이브리드 엔진이나 아니면 수소 엔진 형태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화력하고 탄약 쪽, 예. 그래서 155mm 포탄이나 로켓탄이나 아니면 105mm 120mm 포탄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풍산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체계 통합 쪽, 예, 여기는 LIG 넥슨도 들어 있습니다. 화력하고 탄약 쪽에는. 그리고 체계 통합 쪽은 역시 현대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회사들이 선두에 맨 꼭대기에 들어 있어서 얘네들 조립해 능력을 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림 실수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미사일하고 방공 생태계 같은 경우는 한국형 이번에 특히 중동 전쟁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어떤 거요? 천궁2요. 수출을 했는데 바로 96%의 요격률을 나타냈습니다. 처음 수출하고 처음 운용되는 체계가 그런 정도의 정확도를 갖는다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요? 패트리어트만 해도요 거의 30년에 가깝게 진화를 해서 계속해서 보완을 하고 처음에는 요격률이 엄청 안 좋았어요. 패트리어트도 뭐 3, 40%, 50%, 60% 이랬었는데 지금 이제 수준이 많이 올라와서 계속 보완해 왔기 때문에 90% 이상의 어떤 요격률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예. 그게 이제 중간에 있는 중고도 방어망입니다. 천궁2가 담당하는 게 약 한 20에서 40km 이내의 방공망을 담당을 하고요. 40km 이상의 60km, 100km까지는 LCM이나 LCM2가 담당하게 될 겁니다. 요 상층 방어를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사드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사드를 빼서 중동으로 이전시킨 것 때문에 상당히 이야기들의 문제가 많은데 그 부분도 사실상 2027년, 2026년, 2027년이면 일부 상층 방어만이 완성이 되고요. 그 이후에 2030년 정도까지는 LCM2가 개발이 돼서 그 이후의 상층 약 100km 정도 상층까지를 방어를 하게 될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접 방어막 기술도 사실 우리나라가 거의 대부분 다 갖추고 있어요. 비호라든가 아니면 시리즈2라든가 K-시리즈2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방어망 체계를 다층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3단계 내지 4단계의 방어망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자, 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시스템 통합의 아주 정수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미사일 방공 체계가. 그래서 탐지, 레이더로 탐지를 하고요. C4I로 지휘 통제를 하고 요격 시스템이 가서 맞추는 체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정확해요. 그리고 이번 중동에서 특히 아랍에미리트에서 그것이 입증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석유를 받아오는 조건, 뭐 공식적으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원유를 거의 2천 몇백만 배럴을 확보를 했는데 그거의 대가가 아마도 이 방공망 체계를 다 거의 다 썼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추가 납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방위를 상당히 좀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중요한 시스템 통합의 정수이자 독자적인 K 방어막이 거의 2028년, 2030년 정도에 완성이 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어떤 다연장포, 그 장사정포를 쏜다거나 아니면 다연장 로켓을 쏜다라고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층 방어망을 통해서 그것들을 막아내려는 체계를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궁2 같은 것들이 이미 입증이 됐고요. 그래서 LIG 넥슨과 하나 시스템이 앞으로 굉장히 주목을 더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압도적인 가성비입니다. 실제로 패트리어트라든가 이런 미사일 한 대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에로 같은 것들은 40억에서 60억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비싸도 15억이에요. 근데 문제는 현대전쟁에서 비대칭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3천만 원짜리 드론을 잡는데 이스라엘하고 미국에서 뭘 쏘고 있어요? 40억짜리 미사일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100대 1의 가격 교환비가 이루어집니다.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조금 낫죠. 게다가 이제 앞으로 드론 방어용으로 쓰게 될 것이 이제 비궁이나 이런 로켓 체계들을 사용하게 되면 가격이 훨씬 더 떨어집니다. 비궁 체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3, 4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드론과 1대1 교환이 가능한 정도의 가격 비교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경제력이 센 편이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이 앞으로 전망이 더 좋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격 체계는 엄청 비쌉니다. 미사일 한 발에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것도 15억 정도니까요. 몇백 발씩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에 몇천억씩 우리나라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체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공격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방어 체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 방공 체계가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해양방산 생태계입니다. 이거 제가 빠뜨리고 갈 뻔했어요. 그래서 추가를 해서 만들었는데 위에 보시는 부분은 이제 알레버크급이죠. 근데 요거보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지금 신규로 낸 올해 이제 사업자 선정되고 이제 2032년까지 만들어지게 될 DDX라고 부르죠. KDDX라고 부르는 그 체계는 요거보다 훨씬 더 예쁘게 생겼어요. 뭐 물론 사업자가 선정이 돼야 정확한 외형이 결정이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아래 보시는 우리 장보고 2 잠수함이죠. 3600톤급 요 잠수함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수출에 중요한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구축하면 한 데는 한 1조 원쯤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는 한 6천억에서 8천억 정도 이가 될 것 같고 잠수함도 거의 1조를 넘어갑니다. 저런 3600톤급의 풀 체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죠. 그 한 대를 수출하게 되면 뭐 엄청 많이 남는 거예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 사업 캐나다 잠수함 사업 12대 공급하는데 그 전체적인 아마 사업 규모는 60조 정도 될 것 같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미친 듯이 달려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독일하고 두 나라가 경쟁을 하는데 독일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잠수함 기술을 넘겨준 덕분에 경쟁자를 하나 키워서 이제 사업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조선 강국입니다. 그래서 함정 건조하고 수출을 엄청 잘하고 있어. 게다가 굉장히 고급의 함정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미국을 제외하고 그 지금 수준에 있는 최상급의 구축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합니다. 물론 중국하고 러시아가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긴 한데 중국하고 러시아에다가 미국이나 서방 어떤 동맹국들이 배를 주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거의 유일합니다. 게다가 잠수함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핵잠수함에 대한 건조 허가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쟁력이 점점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함정 전투 체계하고 탑재 장비를 전체적으로 다 국산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지스함이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는 구축함 체계의 레이더 체계를 미국이 거의 가지고 있고 유럽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또 있어요. 다른 체계가 있고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도 기술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 필적할 만한 어떤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는 건 거의 유럽하고 우리나라 정도라고 얘기하고요. 중국도 사실 조금 떨어진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그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첨단 레이더나 소나, 잠수함 잡는 잠수함을 소리로 탐지해주는 그런 기술, 혹은 전투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전체 통합 기술이죠. 이런 것들을 한화나 아니면 LIG 넥슨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거의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거의 대형의 구축함 시스템을 스스로 독자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그리고 HJ중공업이죠. 한진중공업 예전에 거기도 사실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시스템, LIG 넥슨 아래 보신 대로 그리고 해상 무인 체계도 지금 계속해서 엄청 빠른 속도로 개발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다 지금 연결이 되어 있죠.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LIG 넥슨 이런 것들이 해양 방산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딥다이브 하나만 더. 항공우주 생태계가 있죠. 우리나라 1단계는 기체 제작하고 체계 통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무인화 지능화 체계. 여기에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고정익하고 회전익 헬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다 이전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자체 개발했던 거 이전을 다 받아놓은 상태고,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수리온이나 아니면 미로온이라고 해서
그 전투 헬기 뭐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공격 헬기라고 보통 부르는데 전투 헬기라고도 부르고 뭐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런 뭐 조금 더 복잡한 것들까지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무인하고 지능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투 기능의 유무인 복합 체계라고 부르는, 보통 멈티라고 부릅니다. 맨 언맨드 하는 기술들을 통합하는 겁니다. 예, 맨하고 언맨드, 멈이 뭐냐면 맨드하고 언맨드, 즉 유인 무인 통합 체계,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기 한 대가 어떻게 해요? 여러 대의 무인기를 지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싼 무인기, 비싼 무인기를 다 한 대의 전투기가 수십 대의 어떤 무인기를 조종하면서 편대 비행을 하면서 어떤 목적을 이루게 되는 그런 형태의 기능들을 멈티라고 저희가 불러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우주하고 감시 정찰 체계가 융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비용이 미국에 맡기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발사체를 가지고, 예를 들면 누리호 발사 체계를 가지고 발사하는 게 훨씬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왜 개발할까요? 우리나라가 위성 발사 체계, 위성체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전체적으로 앞으로 산업적인 부분이나 방위적인 부분에 있어서 활용 전망이 훨씬 더 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기체 조립뿐만 아니라 앞으로 항공우주 산업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바로 방산전자통신하고 감시정찰 부분입니다. C4I하고 ISR이라고 부르는 그런 기능체계가 될 겁니다. 지상통제센터 위성과 드론을 잇는 어떤 첨단의 전략 정찰체계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감시 정찰 체계 ISR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센서 체계를 통합하는 것, 그리고 C4I 기술, 지휘 통제하고 전술 통신 기술들을 결합해서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통합하는 기술들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한화 시스템이나 아니면 전술 통신 하는 휴니드라, LIG 넥슨 같은 회사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회사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 회사들이 핵심을 이루는 회사들이고, 그 밑에 소재 기술이나 아니면 통신의 기반 기술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 업체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현대전의 승패는 무기의 껍데기가 아니라 그 무기들을 연결하는 데이터 네트워크라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거기에 앞으로 뭐가 결합된다고요? 인공지능이 결합돼서 앞으로 전체적인 전황 체계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향후에 다영역 어떤 전투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루는, 혹은 모자이크 전투 체계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을 이루는 기반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성장의 롱테일이 바로 사후 관리하고 그다음 기술 보호 리스크의 부분이 될 거고요. 거기에 되게 중요하게 앞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기술 보호 리스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기반의 MRO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이제 먹거리를 확보하는 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보안 시스템 부분들을 우리나라가 체계적으로 통합해 나가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게 될 겁니다. 최근에는 약간 루머긴 하지만 중국의 국방 체계가 털렸어요. 해킹당해서 지금 중국의 국방 그 관련된 정보들이 거의 뭐 몇 테라바이트 수준으로 털려서 지금 미국에서 되게 고소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미국 주도로 했을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되면 해킹 기술도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자체적인 소버린 AI를 가져야 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해서 그런 기술들을 넘겨주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보안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양자암호 기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인공지능 체계를 갖는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보셨던 데이터 기반의 MRO 이야기를 하면 최초 수출 이후 최소 30년간의 유지보수 기간을 갖는 게 바로 무기체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캐나다 잠수함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잠수함만을 수출하는 건 한 12조에서 15조 정도, 크게는 20조 정도를 봅니다. 하지만 그거를 유지보수하고 계속 수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지원 장비를 대고 그 다음에 무기 체계를 거기다 공급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그게 이제 30년간 60조 정도까지 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진짜 수익원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장기적인 락인 효과라고. 락인 효과가 뭐냐면 한 번 사면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애플 하나 사시면, 예, 예를 들면 아이폰 하나 사면 그 다음 맥 사고 거기에다 애플워치 사고 그 다음 뭐 기타 등등 다른 것들 뭐 그죠? 그 다음에 예, 뭐 저기도 사게 되잖아요. 예, 뭐 이어폰이나 헤드폰 같은 것들도 연결돼서 사게 되는 그런 것들을 락인 효과라고 부르는데,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게 바로 방산입니다. 그리고 핵심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들을 블랙박스로 밀봉하는, 예, 이걸 누가 제일 잘하죠? 미국이 제일 잘하죠. 그래서 F-35 같은 것들을 스텔스기를 팔게 되면 그걸 손도 못 대게 하는 그런 보안들을 체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방사는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유지보수 체계와 보안 체계를 같이 파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인 수준에서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산업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장입니다. 최종 결론은 테마를 넘어서 생태계를 보셔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핵심 투자 인사이트는 밸류체인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무기를 팔았다, 뭐가 각광받고 있다라는 것보다 그 후방에 어떤 기술적인 스펙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어떤 밸류체인이 함께 움직이는지를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분할하고 융합, 예, 단기적인 지정학적 이벤트에 흔들리는 거를, 예, 예, 요거는 조금 오타가 난데요. 죄송해요. 예, 이벤트에 흔들리는 게 아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인 유지 보수를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개 정도의 부분을 융합해서 한번 봐주십시오. 첫 번째로 지상무기, 두 번째 해양방산, 유도무기, 방공무기, 그리고 방산전자 C4ISR 부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걸 바탕을 이루고 있는 소재하고 후방 부품 기술이 있고, 우주 항공 기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인 유지 보수까지를 전체적인 밸류 체인으로 보시는 시각을 가지시는 것이 방산을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장주의 성과는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와 후방 부품 공급만의 완벽한 결합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K방산을 단순한 뉴스를 통한 테마주의 오르고 내림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생태계 전체를 바라보시는 시각을 갖는 것이 앞으로 방산주를 이해하는 키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방산주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좀 길었죠. 길었지만 어쨌든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셔야 방산주를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시는 거라고 봅니다.